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입시센터장 이상훈입니다. 저기 뒤쪽으로 좀 이렇게 많이 채워서 앉으셨는데요. 슬라이드 몇 장 넘어가다 보면 좀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시작하기 전에 여기 앞에 한 두세 줄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예, 거의 맨 앞열에서 보실 수 있는 기회를 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슬라이드 정보량이 많아서 뒤에 계시면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자, 시작하는데 오늘은 제가 한 7개 대학 정도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저희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어 있는 대로 서울대학교서부터 해서 뭐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요 정도 라인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 대학들을 이제 강론으로 살펴볼 건데요. 이거를 하고 나서 이제 한번 그 대학들을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전략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수시 지원 단계 가기 전에 각 대학의 상세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략 조합을 할 때 왜 이 대학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 전형을 선택하면 불리한지 이거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전형들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전형 읽으면서 무슨 생각 하셔야 되는지,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학생들을 상담하기 위해서 전형을 보면서 올해 전형은 이렇게 바뀌었구나를 이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다, 이런 기분으로 오늘 입시교실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5월 7일 금요일이고요. 그리고 2차가 이제 그 중간에 있는 학교들이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관심 있는 대학인데, 중앙대, 뭐 경희대, 한국외대, 건국대, 동국대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할 건데, 날짜가 옮겨졌습니다. 원래 14일로 한참 공지가 나갔었죠. 저희 학원 사정으로 13일 목요일날, 다음 주 목요일날 진행하고요. 3차는 20일 목요일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중급과정을 3번에 걸쳐서 진행하고요. 그 자료집 안에 들어가 있는 학부모 교실이라는, 입시교실이라는 책자 있어요. 자, 요거는 저희가 2월 달에 그 입시교실 초급에서 진행을 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입시교실 내용을 들으시면서 입시 용어들이나 어떤 그 구조 같은 것들을 그 넘어가는 단계나 이런 거 설명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되신다 싶으시면 그 책자들을 참조해 보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르시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메이저 이슈는 2022학년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만 좀 뽑아봤어요. 일단 교과 전형이 크게 늘어납니다. 근데 교과 전형이 늘어나는 건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냐면 종합 전형에도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교과 전형에서 우수하게 평가가 되는 학생은 종합 전형에서도 우수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합격자 그룹과 지원자 그룹을 나눠 먹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확대되고 어떤 학생들이 여기서 뽑힐 것인가를 이해해야 학생부 종합전형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수능이 개편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올해 데이터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작년에 참조할 만한 데이터가 없다라는 뜻이고, 굉장히 중요해진 게 6평 결과가 됐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는 학평 결과를 가지고 1차 봤고요. 4월 학평도 봤고, 혹시 이제 경기도 소재 학교는 3월이나 4월을 안 본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 안 봤으면 반드시 그거 찾아서 보시고, 데이터가 너무 없어요. 그거라도 없으면 정말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의고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모집인원 변동인데요. 정시가 확대가 됐는데 이게 이례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뭐냐면 작년까지가 이제 수시 최대 정원으로 선발을 했고, 정시는 이제 최소였는데 올해 40% 주요대들이 정시 확대를 하면서 그 수시 인원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수시 인원이 감소되고 정시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능 응시 인원이 변동을 할 텐데, 이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인 응시 인원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작년에 50만 명이 깨져서 49만 명이었고요. 올해는 재수생이 몇 명이 들어올지 모르겠으나 대략 한 48만 명 내외 정도 예상을 합니다. 재학생 숫자로 근거해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인원 변동은 크지 않은데 뭐가 문제냐, 작년에 수학 나형 봤던 그룹이 올해 확통 보는 그룹하고 달라요. 자, 어떤 얘기냐면 작년에 수학 나형을 보고 자연계를 지원했던, 나형 과탐을 선택했던 학생들이
올해 수학을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이 별로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때까지의 경과로 보면 그래요. 6평 때 또 그 구조가 바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수능 응시 인원 같은 것들이 과목별로 크게 변동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탐구 같은 거는 아직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6평을 보고 나서도 이동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그 사회탐구 영역하고 과학탐구 영역 풀어놨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각 과목들은 각 과목별 응시 인원을 모수로 해서 100분위를 내기 때문에 100분위로 유불리 나는 과목들이 생길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약대 학부 선발, 얘는 서울대 하나 생기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대에 서울대 사이즈만한 정원 하나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입학 결과가, 근데 제가 서울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라인에 어떤 학교가 하나가 생기면 그 밑으로 다 도민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 관련 학과들,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이라든가 화학 기반으로 하는 이런 전공들, 모집 단위들은 약대를 지원하는, 특히 상위권 자원들이 약대로 좀 빠져나갈 확률이 더 높아졌고요. 의치 한수 계열은 서로 다 분산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주요 대학들의, 상위 대학들의 추천 전형하고 교과 전형인데요. 자, 맨 위에 있는 서울대 지역균형은 교과 전형은 아니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학교마다 2명씩을 추천을 할 수가 있고요. 졸업 예정자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얘는 지금 아주 예전부터 지켜져 오고 있는 전형이고 이 위에 학부가 없기 때문에 변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올해도 어떤 여기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그룹은 작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집 인원은 줄었으나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연세대는 작년에 이미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했어요. 21학년도에. 근데 이제 올해는 교과 전형은 교과 전형인데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와야 되고, 이제 작년에는 그 면접형이라는 이름으로 선발을 했었고 추천 인원의 변동이 살짝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대는 작년에 비해서 숫자가 좀 많이 줄었죠. 숫자가 좀 많이 줄었는데 나머지 서강대, 성균관대는 작년에 아주 없었던 전형들이 교과 전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주요대에 많이 생기게 되면서 교과 전형의 선발 비중이 맨 위에 있는 그룹의 대학들에서 생겼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상대적으로 지원하는 내신이 좋은 학생들은 만약에 더 상위 학교를 교과 전형으로 붙게 된다면 종합 전형으로 지원한 학교에 충원이 발생을 한다라던가, 거꾸로 돼서 이 학교들에 붙었지만 종합 전형으로 더 높은 학교에 붙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추천 전형에 필연적으로 충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형들은 올해 아마 충원들이 좀 많이 돌아가지 않을까, 서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씩 세부 내용들은 이제 뒤에 넘어가면서 살펴볼 텐데, 일단 넘어가 봅니다. 수능 개편안은 2022학년도에 이제 30% 이상 수능 위주 전형을 해라. 이거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게 뭐냐면, 주요대, 서울에서 주요대라고 하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로 선발하는 대학은 40% 이상을 수능으로 뽑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맞췄어요. 서울대 빼고. 예, 서울대는 30% 정도로 올렸습니다. 20% 뽑다가. 그리고 아까 선택 과목들 이렇게 다 변경된 거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요 선택 과목 원점수 조정하는 방법들이 적용이 되는데, 이 방법은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난해한데 어디서 조정하냐면, 이 선택 과목 원점수 자체를 유불리가 없게 여기서 통합을 시키는데요. 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전체적으로 학업 역량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이 있을 때 이 점수를 똑같이 맞추려면 이 선택 학업 역량이 낮은 집단의 문제가 어려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만점자하고 평균하고 사이에 이 점수 차이가 커야 점수를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조정에서 불일치하는 부분을 일치시키는 출제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학업 역량이 조금 떨어지는 그룹의 문제를 어렵게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방법이 유일하다라고 한다면
올해 확률과 통계 선택 과목 문제는 다른 선택 과목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렵게 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 탐구 대체되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이 학교들 아주 소수의 학교들만 남아 있고요.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평가 체계가 절대 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 대체되는 그런 학교들이 전혀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가장 큰 건데요. 교과가 1,500명이 늘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 6,500명이 줄었어요. 이런 적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딱 보면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학생부 관리가 잘 돼 있지 않다, 잘 돼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아주 일부 학생 빼면 학생부 종합 전형 안 되겠는데 그냥 정시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빠르게 하게 돼요.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1,500명은 사실 여기에서 줄어들은 부분의 정원을 상당히 커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수능 위주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거예요. 여기서 빨간 게 교과 전형이에요. 이게 2021학년도인데 몇 명 안 뽑았었죠. 근데 2021학년도에는 전체를 다 뽑으니까 정원이 대략 한 2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붙었던 학생들의 내신 분포하고 올해 붙을 학생들의 종합전형의 내신 분포하고 달라지게 돼요.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에 붙을 수 있는 학생들의 내신 분포는 여기보다 낮아져야 돼요. 왜? 높은 애들은 이쪽으로 가서 붙었어요. 네,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다라는 거고, 그래도 변경을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작년에 한 30%, 평균 30% 라인 정도로 요 파란 게 정시전형이에요. 정시전형 선발했는데 올해 어떻게 됐죠? 다 40%에 맞췄죠. 자, 그러면 이 10% 정도가 어쨌건 수시 비중에서는 줄어든 게 맞기 때문에 그 정도의 변화는 있을 거다라는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렇게 크게 변동될 것 같지 않아요. 약대 학부 선발입니다. 수시가 900명이 넘고요. 정시가 마찬가지로 또 한 600명이 넘죠.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소위 말해서 그냥 어떤 종합대학의 자연계 전체 정원하고 비슷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크게 입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화여대라든가 이런 여학생들이 있는 학교들의 그 화학 생명과학 계열의 전공들 또는 뭐 의치학 계열, 의학 계열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서울대학교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는 주력 전형이라고 하는 게 제가 여기다가 보여드리는 전형들은 어떤 특별한 기회균형 전형이라든가 뭐 소수 전형들이 있어요. 그런 전형들을 빼고 주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전형들만 좀 보여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2명씩 추천받아서 지원하게 되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전형은 그런 거 없이 학교 졸업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형입니다. 서울대는 이 시스템을 몇 년 동안 바꾼 적이 없어서 전형에 대한 상세 내용을 설명드릴 일이 별로 없는데, 일단 지역균형은 서류평가 70이고 면접 30이잖아요. 근데 1단계, 2단계 없죠. 그러면 이 면접은 뭐냐면 지원한 학생은 다 본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서류평가에서 꼴찌를 하더라도 면접 볼 기회는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수능 최저 기준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수능 응시 영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형 1하고 2 이렇게 1, 3 이렇게 나눠놨고 2를 나눠놨는데, 유형 1, 3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유형 1은 저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인문계열, 인문사회 계열이고, 유형 3은 예체능, 미술, 체육, 그리고 이제 자유전공 여기까지가 들어갑니다. 그럼 유형 2는 자연계열입니다. 그러면 이 인문계열은 어떻게 하냐면 국어, 수학인데 수학에 선택 과목 제한이 없죠. 예, 탐구라고 돼 있어요. 과학이나 사회라고 안 돼 있고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씩 해도 되고요. 근데 뭐가 붙어 있죠? 이거. 제2외국어를 응시 안 하면 지원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평가 대상에 들지 못해요. 불합격입니다. 이거 반드시 응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형2 자연계열은 수학이 미적 또는 기하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전형 자료집 같은 거 보실 때 항상 이게 수학 뒤에다가 이런 거를 써놓으면 이게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뭐라고 표기할 거냐, 이렇게 표기할 겁니다. 수학, 미키 이렇게 표시해 놓고, 이렇게 된 거는 아무거나 셋 중에 하나. 자, 과학 탐구라고 써놓은 건 사회냐 탐구 과학이냐 가리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과학만 된다? 그러면 과학이라고 쓸 건데, 이게 서로 다른 분야의 원, 투 또는 투, 그러니까 투 과목 하나 이상 들어간 서로 다른 조합을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게 되게 그 모집 요강에 보면 이게 되게 구석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전교 1등을 했어요. 지역균형을 받을 수가 있어서 지역균형을 받으려고 봤는데 나는 의대를 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보면 이 투 과목을 선택을 해서 다른 학교에서는 보통 정시에서 손해를 많이 감수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원을 두 개를 선택을 하면 이 조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역균형에 쓴 게 그냥 자동 불합격 처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아예 이거를 선택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자연계에서.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전교 2등이 저도 의대 갈 건데요, 한 3등 정도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지역균형으로 제가 붙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연계에 지원하지 않는 학교들도 요즘에는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형 1, 2, 3이에요. 자, 유형 1은 그냥 전형적인 인문사회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범대학은 당연히 해당 학과에 따라서 자연계, 인문계 나눠져 있는 거고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미술, 사범대학, 음악대학 괜찮아요. 얘네가 뭐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가든. 자유전공학부가 유형 3이잖아요. 얘네가 인문계열이든 자연계열이든 상관없이 지원하세요 라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이 작년만큼 그 비슷한 비율로 자유전공학부를 들어갈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조금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서류평가인데, 서류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그 지역균형을 이해를 하려면 결국 이거에서 우수하면 붙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게 서류평가고 면접 두 개를 어떻게 하는지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모든 전형에 똑같아요. 그래서 평가는 학생부 자소서고 평가 내용은 이런 것들을 할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전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취 수준, 학업 역량을 본다고 그랬는데, 성취 수준은 성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학업 역량이라는 건 서류에 드러나는 걸로 봐서 얘가 어느 정도 공부하는 능력 또는 공부한 걸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다, 이걸 평가하겠다라는 서류 정성평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범위가 어디냐면 교과학습 활동을 보겠다고 그랬고요. 자, 이거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주어진 여건에서예요. 이게 비슷한 수준의 활동을 했을 때 과학고에서 또는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어떤 학생이 이루어낸 성취하고 일반고에서 별로 이런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학생이 노력을 해서 얻어낸 성취하고 똑같이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블라인드 평가를 했잖아요. 블라인드 평가를 하게 되면 학생의 주어진 여건을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물론 자사고나 뭐 어떤 과학고나 이런 고등학교하고 일반고하고는 블라인드 처리를 해도 다 구분해낼 수 있어요. 뭐 그 교육과정이라든가 수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다르기 때문에 뭐 비전문가가 봐도 그렇게 힘든 거는 아닌데, 블라인드는 사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글쎄 저게 그 일반고에 다니는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측면도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원자가 이수한 것들을 이제 정성평가하는 게 당연히 서류평가니까 저렇게 할 거고요. 고등학교 전과정이에요. 이거는 학교마다 달라요. 근데 서울대학교는 원칙이 전과정 정교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교과는 내신 등급이 부여되지 않는 교과도 이수 상태를 평가한다라는 뜻입니다. 음악, 미술, 체육 다 들어갑니다, 평가에. 그래서 요거를 충실히 이수했는지, 교과 이수 기준을 충족했는지 본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충족 못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로 인가가 난 학교들은 이 기준을 다 만족하도록 교육과정을 짜기 때문에 그렇고요. 체육교육과니까 실기능력 평가하겠다 이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학업 소양 평가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해보면 돼요. 학생 입장이든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해보시면 이거 느낌이 잘 안 와요.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근데 학생이 내 학생부를 보면서 이거가 나타나는 활동이 뭐가 있나 이거를 한번 뒤져보기 시작하면 금방 나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좀 보여요.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충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는 있겠죠. 자, 개인적인 품성 같은 것들도 학업 소양 평가만큼 중요하게 평가를 합니다. 자, 서울대는 특징이 뭐냐면 이 학업 소양 평가하고 개인 품성 평가하고 비중이 똑같아요. 이게 좋은데 이게 나빠서 떨어지는 학생이 많아요. 자, 그 다른 학교에 비해서 예를 들면 연세대라든지 성균관대라든지 이게 좀 높아요. 학업 소양이 높으면 애지간하면 잘 안 떨어져요. 이게 아주 안 좋아도. 근데 요런 것들이 이제 서류 평가에서 약간씩 학교들이 다른 면이 있는 거고요. 자, 면접 30% 반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뭘 보겠냐? 서류 내용 확인하겠대요. 서류 기반 면접이라는 뜻입니다. 서류 기반 면접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거기서 뭘 보냐면 학업 소양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책을 읽었니 뭐 이런 것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얘가 수학을 얼마나 잘하는지, 영어를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등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도 포함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지역균형의 면접은. 그래서 분수가 10분 내외인데요. 의과대학은 20분이에요. 이거 원래 10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뭐냐면 의과대학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괴롭히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10분을 면접을 해봤더니 얘들이 한 게 너무 많아서 내가 평가하지 못한 거를 학생이 얘기해야 평가할 거잖아요, 면접자가. 그럴 시간을 더 주고 싶어서 20분으로 늘렸어요. 이게 2년 전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 전형인데요. 얘는 이제 재수생도 지원할 수 있고 우수하다면 그래서 이제 1단계에서 서류평가, 얘는 단계가 들어갔죠. 아까는 어떻게 됐죠? 단계가 없었잖아요. 그런 거를 일괄합산이라고 그러고, 모든 전형, 그러니까 서류평가하고 면접을 합산해서 합산 성적 순위로 해서 1배수에 해당하는 학생을 합격자로 발표하는 거예요. 그걸 일괄합산이라고 하고요. 요걸 단계별 전형이라고 그래요. 1차에서 서류평가를 100%로 해서 이제 배수를 뽑습니다. 저기서 배수를 뽑는 게 정원에 보통 한 2배수 정도를 뽑아요. 자, 2단계에서 1단계 100이고 면접 구술고사가 100이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죠? 50, 50인 거예요. 네, 1단계 평가의 반이고. 자, 근데 다른 학교들은 여기 그냥 면접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대는 구술고사 이렇게 돼 있죠. 왜 그러냐면 서울대는 문제지가 나가요. 문제지가 나가서 그걸 풀어서, 자, 논술 시험은 손으로 답안지를 써서 제출해서 채점을 하잖아요. 서울대는 구술고사니까 답변을 준비를 해서 교수님 앞에서 말로 설명합니다. 그 차이예요.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은 일반 전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범대 체육교육과만 좀 낮은 수능 최저만 적용을 하고 있고요. 자, 요거 하나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국수영탑 4개 중에 수학 아무거나 해도 되죠? 탐구 아무거나 해도 되죠? 2개 영역, 요거 중에 2개 영역인데 각각 4니까 4 이상이 2개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탐구 인정 기준은 뭐냐면 요 탐구가 2개를 봤을 거잖아요. 둘 다 4 이상이어야 탐구 하나가 4를 만족한 걸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탐구가 3, 5 이렇게 나오면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예.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서류 평가는 당연히 그 서류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합니다 라는 일반론적인 얘기가 나왔고요. 아까 지역균형 전형에서 보여드렸던 그 서류평가 방법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면접구술고사인데 자, 요게 약간 형광색이라 잘 안 보이죠? 여기 지금 형광색 표시가 되는데 주어진 제시문 활용한다라는 얘기고요. 질문도 이미 있어요. 거기다가 답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들어가면 뭘 채점하냐면 면접관과 수험생 사이의 자유로운 상호작용. 뭐냐면 교수하고 그 면접관하고 면접 보는 학생 사이에 대화가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설명해라 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고 적절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필요하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호작용. 그러니까 이것도 평가 내용인 거고, 문제 해결 능력,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 해결할 수 있었느냐, 이런 거, 논리가 어땠느냐, 창의적 사고력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면접 구술의 내용인데 이게 평가 내용이 학과마다 달라요. 내가 어떤 학과에 지원했느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 전형 지원할 때는 반드시 면접에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가 무슨 면접을 보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경제학부는 사회과학하고 수학, 인문 관련 제시문을 활용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경제학부를 제외한 사회과학대학은 사회과학 같은 단과대인데 인문학, 사회과학 관련 제시문이고 수학이 안 나오죠. 면접 구술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해야 나중에 면접 구술에 들어가서 준비를 하거나 이럴 때 차질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통계학과 같은 경우 수학의 자연계열 범위가 이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부 당연하겠죠. 요거 한 과목씩 보는 게 당연할 겁니다. 지구과학은 이거 셋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봐도 된다라고 했고요. 자, 간호대학은 둘 중에 하나, 인문학과 사회과학 관련, 왜냐하면 인문계열 학생도 간호학과 지원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보면 되고요. 자, 답변 준비 시간이 3, 40분 정도를 주고 답변을 하는 시간은 한 15분 정도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공과대학은 수학만 봅니다. 어떤 공과대학에 지원했던지 수학 관련된 제시문이고, 농경제는 아까 경제학과 수학 들어갔었죠? 얘도 수학, 인문 관련 제시문을 봤습니다. 산림과학부가 얘가 수학 볼 것 같지 않은데 수학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특이한 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자, 식동생 같은 경우에 화학, 생명과학 관련된 제시문 두 과목이잖아요. 다른 데는 안 그래요. 응용생물학부 화학 관련 제시문 선택하던 생명과학 제시문 선택하던 하나만 보면 돼요. 자, 이거는 제가 아까 그 말로 하는 논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과목 수가 달라진다라든가 출제 범위가 달라지게 되면 학생들이 이거 응시하는데 느끼는 어려움이 상당히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뭐 조경 시스템이나 바이오 시스템이라든가 수학 보잖아요. 여기 생명과학이나 이런 거 볼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면접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지원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저것도 소비자 아동학부 두 개인데 달라요. 두 개 안에서 소비자학 전공은 수학 인문이 나오고요. 아동학부는 수학이 없죠. 자, 약학계열이 올해 이제 신설이 됐죠. 수학 하나로 깔끔하게 면접을 본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 출제 범위인데, 그냥 그 투 과목까지 다 들어간다 생각을 하면 되고요. 확통, 미적, 기하, 자연계열의 범위는 여기까지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학,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미적, 기하가 아니라 확통만 출제가 되는데, 근데 자연계열에 그 확통에서 그 통계 관련한 문제들, 통계 원리에 관련된 문제들을 면접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과기원에서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 자연계열 학생들 중에 면접 전에 확통을 이제 수능 준비 열심히 하고 이러다 보면 거의 한 1년 정도 이렇게 손을 안 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준비를 해갖고 가야겠죠. 자, 얘네는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여기에 인문학, 수학, 자유전공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수학 인문 문제는 저기 소비자학 전공에서 보는 수학 인문 문제랑 같다라고 해서 이걸 공통문항이라 그래요. 단과대가 달라도 다 같은 문항을 쓰는데 이 학과들은 저 공통문항을 안 쓴다라는 거예요. 면접할 때. 요 세 개 학부는 MMI라고 해서 다중 미니 면접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보시면 다 자질과 적성이에요. 수의학을 하는 자질과 적성, 의학 자질과 적성, 치의학의 자질과 적성, 이거 평가하고 싶은 건데 뭐를 보냐? 상황 제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상황 제시가 각각의 다른 상황 제시가 이 각각의 면접실에서 다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접실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준비할 시간을 주고 이제 들어가서 면접을 보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 5개 방 중에 하나는 제출 서류고 나머지는 뭘까요? 4개는 상황 제시.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수의과 대학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다른 데는 지금 학업 역량 평가하겠다 없죠. 학업 소양. 수의과는 학업 소양을 평가를 하겠대요. 뭐를 할까요? 아마도 생명과학에 관련된 내용이나 수학에 관련된 내용을 평가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의과대학은 자, 복수의 면접실이었는데 이게 60분 내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맨 처음 모델은 6개 면접실에 10분씩 해서 60분이었어요. 근데 이게 서류가 이제 20분으로, 서류 한 방이 20분으로 되면서 5개 면접실에 60분 이렇게 됐었는데 올해는 이게 어떤 형태로 할지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럴 때 대학들은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치의학대학원인데 마찬가지로 하는데 이제 10분씩 4개, 그래서 40분 동안 할래요 라고 했고요. 제출 서류니까 마찬가지로 상황제시는 3개 정도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면접들 쭉 봤고요. 또 중요한 면접 하나가 교직 적성 인성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얘가 일반 전형인데, 일반 전형에서 교직 적인성 보는 거는 학생들이 잘 안 놓치는데, 지역균형 지원하는 학생들은 그 학생들도 이 면접과 지역균형의 서류 기반 면접 2개를 봅니다. 네, 그래서 사범대학은 무조건 교직 적인성 평가를 한다라는 거고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자, 서울대는 오늘 말씀드리는 대학들 중에서 그 수시 전형이 가장 단순하게 명료하게 짜여져 있는 학교예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일단 뭐가 많이 늘어났죠. 지금 연세대학교인데요. 그 추천형 교과 전형이고요. 종합 전형이 2개가 있어요. 활동 우수형과 국제형이라는 종합 전형이 있고, 예, 또 정원 외로 해서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이라는 게 있고요. 논술 전형이 있고, 자,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 이걸 왜 여기다 써놨냐면, 음악이나 미술로만 갈 수 있는 그런 특기자 전형만 있는 대학들은 이거를 일반 학생들이 생각하실 이유가 없는데, 여기에는 국제인재라는 전형은 언더우드라든가 이런 데 가는 학생들도 지원을 하는 전형들이기 때문에 적어놨습니다. 자, 올해 수시 1954명, 정시 1500명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안에 들여다보면 정시는 그냥 다 수능이에요. 요거 실기 조금 있는 거고요. 그리고 논술,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이 정도로 해서 거의 그냥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대부분 뽑고 아주 소수 논술로 뽑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요게 21학년도고요. 요게 바뀐 건데 어떻게 바뀌었나 보면 학생부 위주가 1600명에서 1400명대로 줄었잖아요. 왜 그랬냐? 정시 정원 늘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줄인 겁니다. 근데 면접형 523명, 요거 교과 전형이었어요. 요거 올해 넘어오면서 인원 변동이 없죠. 그럼 결국은 이쪽에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활동 우수형이 좀 크게 줄었죠. 작년에 훨씬 많이 뽑았는데 지금 거의 숫자가 비슷해졌죠. 교과 전형하고.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도 소폭 줄었고요. 특기자 전형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정원 외 전형이고요. 이쪽은 이제 소수 전형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없으니까 크게 다룰 전형은 아닙니다. 자, 근데 주의할 거는 뭐냐면, 연세대는 원래 이렇게 금이 그어져 있고 전형의 타입이 이렇게 다르면 복수 지원이 돼요. 연세대는 얘네를 학생부 중심 전형이라고 그래서 이쪽 한쪽에 지원하면 다른 쪽을 지원하지 못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지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기회균형을 지원했다 그러면 나머지 전형을 지원하지 못합니다. 이런 게 조금 다른 점이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교과 100으로 1단계 선발을 하고, 예, 그리고 1단계 평가가 이제 60%, 면접 평가 40인데 교과 전형 중에서는 면접 평가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학대학 신입생 선발하는 거 나와 있는데 추천형, 활동 우수형, 논술 전형 다 조금씩 뽑고 있고요. 정시로 12명 정도 뽑고 있고요. 자, 요거는 그 인공지능융합대학을 신설을 했는데, 원래 이제 공과대학에서 컴퓨터학과가 가면서 인공지능학과가 20명, 정원 20명짜리가 신설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크게 그 같은 학과인데 컴퓨터학과랑 비슷한 학과 하나 더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활동이라든가 학업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유사한 학생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할 때만 고민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근데 얘네가 수능 최저가 생겼습니다. 자, 이유는 제가 예상을 하는 건데 진짜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데, 활동 우수형은 작년에 700명대를 뽑다가 올해 500명대를 뽑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 학생들을 변별해내는 데 있어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고 사정 시간 안에 이 학생들의 평가를 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수능 최저가 없을 때 들어오는 학생들이 어떤 특정 교과, 수능 최저를 이제 맞추고 들어오게 되면 국영수, 탐구 이 과목들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최저 학력이 이상이다라는 게 이제
검증이 된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평가하시는 교수님들이 문제를 느끼셨을 때 수능 최저를 다시 적용을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그 국제형에도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올해부터. 자, 그리고 이제 정시 모집에 군 변경되는 거는 지금 신경 쓸 일은 아니고요. 그냥 서울대가 군이동 하기 때문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예, 오타가 많이 났네요. 예, 캠퍼스입니다. 캠퍼스가 이제 저 단과대학들에 따라서 캠퍼스가 다르다. 이 국제 캠퍼스가 송도에 있어요. 그래서 올해 신설된 약학과는 전과정을 송도에 있는 국제 캠퍼스에서 이수하게 되는 그런 전공입니다. 그리고 자, 요거는 뭐냐면 연세대 들어갈 때 내가 어떤 전공을 하게 될지 결정이 안 되는 학부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1년이 지나면 건축공학과가 이제 건축학 5년제를 할 거냐. 자, 이거는 이제 건축기술사라든가 이런 거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이런 데 뜻이 있는 학생들한테는 중요한 문제인데 1년 후에 구분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구분이 1학년 동안 이제 어떻게 성적을 받고 학교 생활을 했는지 요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1학년 입학해서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학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언더우드도 마찬가지고요. 언더우드 중에 여기 자연 계열이 딱 하나 있어요. 생명과학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학 요 두 개 전공은 들어갈 때 모집 단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2학년 때 자동으로 자기 전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세대 제출 서류 중에 여기 추천형 보면 자기소개서가 없어요. 작년에는 이제 면접형이었을 때 그 자기소개서를 썼었는데 추천형은 교과 전형으로 되면서 그 자소서를 폐지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 동그라미 표시는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평가 자료인데 중요하대요. 애지간하면 내세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자소서를 쓰지 말고 그냥 한번 내볼까?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학생부가 굉장히 완벽하면 이거 안 써도 되는데 그런 학생들이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쓰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추천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학생 인원의 5%까지, 그리고 이게 대부분 반복이 돼요. 전형들마다. 다른 학교들도 비슷한데 조기 졸업 예정자 상급 학교 조기 진학 허가자, 이게 이제 영재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들이죠. 2년 다니고 졸업하는 학생들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다른 표현이 뭐냐면 5개 학기에 성적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조기 진학을 허가받은 학생들은 4개 학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5개 학기를 요구하는 거는 이런 학생들 지원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특성화거나 마이스터거나 여기 내신을 받아서 오는 학생들을 똑같이 인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거의 모든 교과 전형들이 이 학생들은 지원 자격이 없습니다. 그 종합고등학교인데 여기도 일반 과정을 졸업하면 일반고를 졸업한 걸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지원 가능. 근데 직업과정 이수자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최소 이수 과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수 안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겠죠. 국영수 사과 중에 한 개도 듣지 않고 졸업하는 학생 별로 없을 텐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 진로 선택 과목에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여기서 이제 한 과목 이상은 어떤 과목 하나는 대부분의 경우 듣게 되고요. 이쪽도 지금 이제 5개 교과 영역에서 5과목 이상이니까 이게 맞지 않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전형 방법 아까 설명드린 대로 넘어갔고, 우리가 살펴볼 건 이 교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봐야 되고 면접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 이거 볼 겁니다. 자, 교과인데 교과를 2개로 쪼갤 거예요. 연세대 일단 지원을 하게 되면 A는 주요 교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B는 주요 교과 아닌 거, 중요하지 않은 과목, 국영수 사과냐 아니냐 이렇게 나눠서 이쪽은 공통과목, 일반 선택과목, 진로 선택과목을 이렇게 비율로 해서 100점, 반영 과목 B는 최대 5점 감점이니까 감점 요건이 뭐냐 이거 봐야겠죠. 반영 방법이 등급 점수를 50% 반영을 하고요, 지점수를 50% 반영을 할 거래요. 그럼 이건 뭐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공통 과목이면 등급 점수 50, 지점수 50을 내서 2개를 더해서 3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일반 선택도 마찬가지 50인데 반반 더해서 들어가는 거고,
진로 선택도 이렇게 두 개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년별 반영비는 없어요. 그러니까 1, 2, 3학년 때 뭐 어느 때 성적이 올랐다 내렸다 이거 유불리 발생 안 하는 겁니다. 자, 반영 과목 B를 봤더니 석차 등급이 9등급이거나 성취도가 C, 성취도 A, B, C 나오잖아요. 거기서 C가 나오면 그렇게 나온 교과 단위의 이수 비율만큼 해가지고 5점, 최대 5점이 되도록 감점을 한대요. 이런 학생을 보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9등급 맞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될 거고요. 특히 연대 지원하는 학생들은 의미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이거예요. 반영 과목 A 이건데, 근데 그 중에서 이게 어떤 거냐는 거죠. 우리가 익숙한 건 이거예요. 등급 점수, 그죠? 지점수가 이제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좀 봐야죠. 등급 점수 보면 일단 1등급하고 3등급의 극간하고 1등급과 2등급의 극간하고 다르죠. 여기서 여기 떨어질 때는 7.5점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뭐 5점이고. 그러면 2등급이 고르게 나온 학생이 1, 3이 왔다 갔다 하는 기복이 있는 학생보다 좀 유리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요거 등급이고요. 자, 3등급 이하가 여기에 지원하는 학생이 없을 것 같아요. 요거만 보면 되는 거죠. 지점수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숫자, 원점수하고 평균, 그리고 표준편차로 나눠서 이렇게 구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석차백 분율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정도쯤 한번 봅시다. 여기가 이제 1.7이면 0.046이니까 대략 한 4% 정도 되는 거예요. 백분율이. 이게 1, 전체적으로 1을 기준으로 해서 백분율입니다. 그러면 요 정도가 됐을 때, 한 1등급, 등급제로 했을 때 1등급이구나. 이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대략 한 1.4 정도 이상이면 지점수가 되게 높게 나오는 편에 속하고요. 예, 요 아래쪽이면 1등급 기준으로, 요 아래쪽으로 나오게 되면 좀 지점수가 좀 낮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게 이 지점수를 반영을 해서 등급 점수하고 50대 50으로 섞게 되면 1등급에서 얼만큼 차이가 날 수가 있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내가 분리하면 얼마나 분리할 수 있을지. 대략 한 0.5 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1등급 안에서. 1등급 한 1.3, 1.7 이 정도가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영향을 줍니다.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연세대 지원할 때는 요거 반드시 내 지점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면접 넘어갈게요. 면접 당일 현장 녹화인데요. 이게 작년에도 녹화했잖아요. 근데 작년하고 녹화가 달라요. 이게 뭐냐면 현장 녹화는 현장에서 통제를 받는 겁니다. 제시문도 받을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들어가서 녹화를 할 때 앞에 면접관이 있는 게 아니라 비디오에다가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대면 면접하고 이거하고 틀린 게 뭐냐면, 대면 면접에서는 서류 기반 면접을 많이 던질 수 있어요. 개별 질문에 해당하는 걸. 근데 질문이 미리 준비 안 돼 있잖아요. 영상 녹화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 면접은 올해는 만약에, 그러니까 모든 대학이 다 단서를 달고 있어요. 이 면접은 올해 코로나 사태로 해서 변경이 될 수 있다, 이건데, 만약에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 면접은 그 제시문을 해결하는 능력 순으로 거의 유불리가 가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학업 역량을 평가한다 그랬는데, 연세대 그 제시문 문제가 얘기하는 학업 역량 평가가 그 서울대처럼 수학 문제 풀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뭐 도표도 나오고 어떤 상황도 제시가 되고, 그래서 이걸 조합을 해서 그 제시문에 대해서 딸린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느냐, 답을 구성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데, 고려대랑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면접 문제 출제 스타일이 비슷하긴 한데, 준비 시간을 훨씬 짧게 주고 답변 시간도 짧기 때문에 빠르게 임기응변 하는데 좀 연습이 필요한 그런 면접입니다. 쉽지 않은 면접이에요. 자, 그래서 뭐 면접 일정은 이렇게 현재는 공지가 되어 있고요. 이제 활동 후 수용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면접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이제 알았고, 그 내신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알았어요. 이제 활동 후 수용도 비슷하게 한번 볼 건데, 지원 자격은 이제 간단하죠. 이런 지원 자격은 그냥 고등학교 학력 인정자예요. 그냥 조기 졸업자만 안 된다 이거고, 수능 최저 기준은 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이 연세대가 그 과학 탐구를 좀 특이하게 반영을 합니다. 개별 과목 등급 기준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두 과목을 탐구를 봤는데 그 중에 개별로 하나가 2, 하나가 3이면 하나는 2를 만족한 거고 하나는 3을 만족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냥 잘 나온 거 하나 반영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 탐구 2개를 봤는데 둘 다 1이 나왔어요. 그럼 1이 2개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반영을 한다 이거예요. 탐구는. 자, 근데 인문사회는 탐구 2개만, 그래서 탐구 2개만 할 수 없고 국어 수학 중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탐구 해가지고 합이 4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자연은 수학을 포함해서 2개 과목 등급합이 5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영어는요 빠져 있죠. 그러니까 얘는 3개 영역을 가지고, 영어를 뺀 나머지 3개 영역을 가지고 이최저를 맞춘 다음에 사실 이게 하나 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 시험이 어떻게 어렵게 나오더라도 한 3등급까지는 대략 한 30% 정도 이상의 학생들이 수능 응시하는 학생들 중에 30% 정도의 학생들이 3등급을 충분히 받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을 이유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한국사가 이제 4등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서류 평가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활동 우수형은 서류 100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면접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서류부터 보면 연세대는 종합평가 1이 있고 2가 있대요. 그래서 1이 70%고요 2가 30%래요 근데 여기 들어있는 거 보니까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인데 학업적 발전 가능성이래요. 그래서 안에 보니까 학업 태도와 의지. 자, 이거는 원래 다른 학교들은 여기 학업 역량에서 평가를 해요. 근데 연세대는 이거 자체가 학업 능력은 아니지 않냐. 학업을 얘가 태도가 좋고 의지가 높으면 발전 가능성이, 학업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결국은 똑같아요. 그리고 탐구활동. 예,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 종합평가에 나오는 거 전체가 뭐냐면 학업 역량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당연히 전공에 관련된 학업 역량들이 중복으로 평가가 되니까 전공력 합성과 학업 역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종합평가 2 쪽에 인성하고 사회적 발전 가능성, 발전 가능성인데 사회적이래요. 자, 그러니까 얘는 리더십,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이런 것들인데, 근데 이쪽이 비중이 작죠. 아까 서울대는 똑같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뽑히는 학생들 중에 이게 좀 안 좋아도 붙는 학생들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연세대는.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보면 전형들에서 평가 어떻게 하는지 보면 내 학생부가 유리하게 보이겠구나 안 보이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이 세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전형 출력해서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질문들은.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종합평가에 학업 역량 중에 학업 성취도 부분을 평가를 할 때 이런 항목들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뭐 입학사정관이 쭉 읽어보고 얘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냐, 충실히 한 게 있냐,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서 나오는 결과고, 그러니까 즉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봐도 똑같이 보이는 학생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 보면 전공 관련된 부분도 보면 전공 관련 이수 성취도,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영이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인성 쪽에서도 이제 발전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고 학업적 발전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지금 세부 내용들을 평가를 할 때 어떤 학생이 자기주도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느냐, 어떤 모습을 찾고 있느냐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는 이렇게 하는구나 알겠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은 서류 평가가 똑같습니다. 근데 국제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공에 해당되는 것들이 학업 역량하고 전공적 합성 영역에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서류 평가 방식은 똑같을 거고요. 면접도 이제 유사합니다. 수능 최저 기준만 좀 아까 영어 3이었잖아요. 여기는 국제형이라서 영어가 수능 최저가 1이 달려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면접인데 제시문이 영어로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국제형이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지원자가 원할 경우에 영어로 답해도 되는데 영어로 답한다고 가산점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헷갈리기 쉬운 게 뭐냐면 특기자 전형에 국제인재 전형 있잖아요. 얘는 영어 면접을 하는데 지원자가 원하는 경우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어 면접을 해요. 영어가 지정이 돼 있는 면접이에요. 그래서 국제 면접을 그렇게 실시를 하고, 다음에 이제 고대 넘어갈게요. 고대는 먼저 이 메이저 전형들을 좀 한번 한눈에 좀 정리를 해봤어요. 학교 추천은 학생부를 평가를 한대요. 이거 내신 평가하는 겁니다. 정량 평가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지 볼 거고요. 서류 평가한대요. 서류 정론 평가할 거고, 이거랑 같은 방식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서류 평가를 하는데, 여기는 20% 반영되고 여기는 100% 반영되는 거예요. 자, 배수가 6배수입니다. 작년까지 5배수였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작년에 충원 많이 돌아가서 5배수면 충원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면접 30% 반영되는 가장 그 평범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쪽까지는 평범했는데 평범하지 않은 게 여기죠. 수능 최저가 굉장히 높게 달려 있습니다. 가장 높게 달려 있는데, 자, 인문계열 한번 볼까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니까 뭐 수학이든 사회든 상관없고요. 수학 아무거나 고르면 되고, 근데 4합 7이에요. 1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가 다 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만만한 그 수능 최저가 아니에요. 모든 영역을 실패를 하나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난리가 나는 게 뭐 어떤 부분이 난리가 날 수가 있냐면, 영어가 어렵게 나오면, 영어가 어렵게 나와서 보통 1을 맞던 게 영어가 2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다른 영역에서 이제 한 등급이 올라가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자연계열은 수학, 미적, 기하 선택을 해서 4합 8인데, 문제는 이 자연계열이 수학, 미적, 기하를 선택해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숫자와 인문계열 학생이 수학에서 1,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계열 기준의 학생들로 봤을 때 이거 맞힐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고요. 심지어는 이게 더 높은데 등급을 맞출 수 있는 비율은 이쪽이 훨씬 작아요. 그래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좀 공격적으로 내가 학생부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도 완성을 해서 수능이 좀 어렵게 나오면 내가 이걸 맞추기만 하면 실질 경쟁률은 굉장히 떨어진다, 이거를 전략적으로 이용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얘는 정원회 전형으로 뽑는 건데, 수학, 미적, 기하가 들어가고 이제 4합 7인데 이제 문과랑 똑같은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가형이 들어가고 과학 탐구가 들어가서 수능 최저 맞추는 게 문과 학생들보다 더 어려웠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됐는데, 올해는 사실 이 학생들보다 이 학생들이 맞추기가 훨씬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고려대학교는 수능 최저에서 좀 변동이 크게 일어날 것 같아요. 자, 의학계열은 그냥 모두 다 들어가서 4합 5, 모든 전형에서 다 그렇습니다. 학교 추천 전형도 그렇고요. 굉장히 높고, 다른 대학 의대들도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미적용이잖아요. 계열적 합평은 수능 최저가 없어요. 의대는 계열적 합평으로 선발하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가 그래서 없어도 뭐 상관없는 전형이고, 1단계에서 서류로 이제 5배수를 뽑고 면접 30%인데요. 요 차이가 어떤 차이가 될까요? 입시 결과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 고려대학교도 이렇게 학업 역량을 이렇게 학업 우수성, 학업 성취가 밸런스가 있느냐, 뭐 기타 요소들은 변화 추이라든가 이런 거 보겠다. 성적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고, 개발 역량 같은 거, 탐구 역량, 계열 관련 역량, 이게 아까 연세대에서는 그 전공 관련 교과 학업 역량 이렇게 해서 평가를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 말만 틀리지 학생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포인트는 내용적인 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우수한 학생이 연대에서 갑자기 우수하지 않은 학생이 되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본질은 학업 역량의 우수성, 인성적인 부분의 완성도, 뭐 이런 거고, 학업 교내 활동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인성적인 부분에 규칙 준수 나는 거예요. 자, 인성평가에서 평가 영역에서 규칙 준수 이런 거 제일 먼저 나와 있는 학교가 별로 없어요.
이게 되게 그 의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실제로 매우 강조하는 학교입니다. 그 공적인 부분, 어떤 규율 이런 부분들을 높게 평가를 하는 학교가 고려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 해결 능력, 창의성 이런 건데요. 자, 이거는 고려대학교의 그 제시문 면접 문제 자체가 이거 평가하기 위해서 내는 문제예요. 사실 이렇게 어떤 그 정답을 딱 보고 나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닌데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문 보고서 생각을 해낼 수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에요. 뭐 그 사례로 하나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정사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수학에서 어떤 그 햇빛이 딱 비쳤을 때 그림자가 비치는 영역, 이런 건데, 그걸 눈이 안 보이는 사람한테 정사형의 개념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이거는 정사형이 개념을 가지고 개념이 적용된 수능 문제를 푸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예, 그 조건, 나는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문제 풀어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겠다라는 게 고대 그 면접 문제고요. 그리고 창의성 이런 건데, 요거는 이제 주로 저기 미술 조형 디자인이나 이런 쪽에서 좀 많이 보는 것 같고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5학기 이상 요거 들어가 있으면 이제 그 조기 졸업자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특성화, 이거 아까도 똑같이 있었죠. 고교 추천 받아야 되고, 네, 이렇게 되니까 아까 연세대랑 거의 유사하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계열별 지원 제한이 없다라는 얘기는 4% 안에 들기만 하면 인문계열로 다 추천해도 되고, 자연계열로 다 추천해도 된다,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학교 재량이에요. 자, 그래서 반영 교과는 뭐냐,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석차 등급이 기재된 교과, 이게 뭐냐면 공통교과하고 일반교과예요. 등급이 나오는 거, 학생기록부에 등급이 나오는 거. 이 등급이 안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성취도가 나오고 성취도 비율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일반 선택 말고 이제 진로 선택하고 전문 교과들이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 결국 뭐죠? 다예요. 네, 성적이 나오는 건 다고, 반영이 안 되는 건 뭐냐면, 왜 그냥 패스 페일만 적히는 거 있죠? 소인수 과목 이런 것들은 평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년별 반영 비율은 없으니까 그냥 가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학생부 교과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볼 건데, 자, 공통 일반 교과는 석차 등급이 있잖아요. 이거 평균 등급 내는 거는 익숙하죠. 그거 그대로 사용합니다. 사용하는데, 얘네는 성취도 교과가 등급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등급을 변환을 해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성취도에 따라서. 그래서 성취도 A는 이렇게 계산하고 B는 이렇게 계산하고 C는 이렇게 계산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뭐 읽어보면 논리적이기는 한데, 근데 이제 실제로 계산해보면 차이가 좀 어마무시하게 나요. 왜 그러냐면, 성취도 ABC가 뭐 요 정도 나오는 거 상당히 뭐 자주 보셨을 거예요. A가 뭐 한 45%, B가 30%, C가 25%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자, 여기서 이 과목에서 A 받은 학생은 어떻게 되냐면, A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앞에 1에다가 A 받은 학생의 비율이니까 45, 100으로 나눠서 1.45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뭐 몇 단이다 그러면 그 단위수 해가지고 일반 교과의 석차 등급 반영하듯이 가중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B를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성취도 A의 학생 비율에 해당하는 석차 등급을 찾아야 되니까 45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되는 거죠. 40까지가 4등급인데 45죠. 5등급이에요. 그러면 그게 여기에 5가 써지는 거죠. 그래서 5등급에다가 B까지의 누적 학생 비율이니까 A하고 B가 75%죠. 75%분의 100 이렇게 해서 5.75등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B등급을 받게 되면 A등급 받은 학생 수가 얼마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커지게 되면 굉장히 크게 괴리가 벌어질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교과 전형의 유불리를 판단을 할 때 이거를 계산을 해봐야 돼요. B가 있는 학생들은. 자, 이거는 뭐 찍으시지 않으셔도 그 전형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교과 평균 등급 점수가 이렇게 해서 나오면 거기에다 0.8을 곱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죠. 교과가 80%니까 0.8을 곱하겠죠. 자,
자, 그리고 이제 그 점수 기준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지금 교과 전형이잖아요. 여기 넘어가는 학생들이 지원을 잘 안 해요. 지원 자체를. 그러면 결국 우리는 여기랑 잘 해야 여기 정도 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2점 떨어졌고요. 여기서 4점 떨어졌고요. 그럼 아까 예를 들어서 1.5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복잡하게 써놓은 식이 이 사이에서 0.5 부분, 1.5니까 여기 99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점이니까. 근데 아까 0.8 곱한다 그랬죠? 0.8 곱해야 되잖아요. 교과 평균 등급 점수에 80% 반영하니까.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그 내신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1등급 학생과 2등급 학생이 2.0, 1.0인 학생과 2.0인 학생이 발생할 수 있는 점수 차가 한 1.6점 정도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거는 뭐냐면 작은 이수자수가 지금 뭐 한 명이 들었어요. 한 명이 들어서 5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조정을 4등급만큼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조정 등급을 빼주는 거거든요. 5등급에서 빼주는 거예요. 얘는 1등급이 나오겠죠. 한 명이 들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됐을 때 등급이 부여가 되지 않고 소인수 교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뭐 한 3명이고 5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5에서 2를 빼서 3등급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런 거예요. 혹시 소인수 과목이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과까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봤고요. 학업부 수용하고 계열적합형하고 요거 두 개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자, 결국 차이는 뭐냐면 이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예요. 얘가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할 텐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입시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좀 보고요. 요거는 아까 제가 수능 최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말씀드렸고, 요것도 좀 부담스럽죠. 지금 여기 학교 추천인데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3합 5니까 좀 부담스러운 그런 수능 최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 평가하는 방식이 다른 게 아니라 반영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추천 같은 경우는 자기개발 역량을 70% 거의 대부분 반영을 하지만 일반 전형 학업부 수용 계열적합형은 학업 역량하고 계열적합형은 이제 자기개발 역량 같은 것도 반영을 40% 주로 저걸 반영하겠다라는 거고, 이쪽은 특기자입니다. 그러니까 특기자니까 당연히 학업 역량이 아니라 밑에 쪽 반영을 더 많이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특기자들에나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인 거고요. 학교장 추천이 이제 전형 결과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조금 빠르게 지나갈게요. 자, 여기 인문 계열인데 대략 한 2.8등급 정도인데 그냥 보면 한 대략 2등급대 정도가 살짝 넘는 선까지는 합격자가 나왔었어요. 요게 바로 작년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균 등급은 보니까 한 1.5대 요 정도의 형성이 됐었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70% 커트라인인데 70% 커트라인은 대략 한 1.5에서 2.0 등급 사이에 이제 분포를 하고 있고요. 2.0이 넘었던 70% 커트라인이 2.0을 넘었던 학과들도 좀 다수 존재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자연계열인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문과랑 거의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데 대략 의과대학 빼면 2등급대 정도가 넘어서도 합격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건 이거예요. 스마트 보안학부. 여기 지원한 애들은 뭘 했길래 내신이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여기 지원을 할 수 있는 애들, 여기 합격할 수 있는 학생들은 내신이 이 구간을 맞을 수 있는 학교에 다니지 않아요. 예, 그 거의 대부분이 일반고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 특기자 전형을, 여기가 사이버 국방학과가 있는 학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학교 추천 전형이 아까 문과랑 비슷하게 1.5에서 한 2.0 정도의 70% 커트라인이 나왔고요. 자, 이거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일반고가 압도적으로 많이 지원하고요, 일반고가 압도적으로 많이 붙어요. 유불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고가 유리하기 때문에 많이 지원하고 지원하는 그대로 다 붙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 추천 전형의 특징이고요.
자, 졸업자와 이제 그 현역, 그 졸업 예정자가 요게 현역들이고요. 요게 재수인데 거의 뭐 의미 있는 비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학업 우수형이고, 지원 경쟁률이 한 10대 1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수능 최저 맞추는 비율이 한 60%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실질 경쟁률은 한 6대 1 정도? 6대 1, 7대 1 정도가 되는데, 근데 얘네가 1차에서 배수를 작년까지는 5배수 뽑았었거든요. 이 중에서 5배수 뽑으면 일단 5대 1이 됐을 거고, 거기에서 수능 최저 맞추는 비율이 60%다라고 하면 실질 경쟁률은 마지막에 면접에 가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건 3대 1이 안 됐다라고 그렇게 예상하게 되죠. 자, 근데 아까 교과 전형이었고요. 이거 학생부 종합 전형 넘어오자마자 이게 내신 구간대가 달라졌죠. 지금 맨 위에가 지금 5등급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물론 4등급 넘어가는 학생들이 다수는 아니지만 여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신이 일단 4등급 안쪽이면 떨어지면 내신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있는 학생들 중에 굉장히 능력이 탁월한데 일반고에서 내신 관리를 굉장히 못한 학생이 있을 확률이 별로 없긴 한데, 없지 않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이 정도 오면 한 2등급대 정도 구간에 오면 거의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자연계인데요. 비슷하죠. 한 4등급대 안쪽, 3등급대 좀 넘어가서는 거의 의과대학을 제외하고는 합격자들이 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이게 학업 수형이잖아요. 일반고 학생들이 아주 큰 비중은 아니지만 합격하는 비중이 좀 더 줄어들고 있죠. 외고나 국제고 자사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비율에 비해서 일반고 학생들보다는 살짝 좀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도 이 얘기는 뭐냐면 학업 우수형은 학교에서 그 일반고 학생들이 크게 불리할 거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고, 자, 이게 재수 이상의 학생들이 고려대학교에 이 전형에 붙을 수 있을 정도의 학생들이 재수를 해서 그 이 학생부를 갖고 재수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재수생 비율은 합격률이 좀 많이 작아집니다. 계열적합형인데요. 이게 그 같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비슷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학생들의 구성은, 실제 내용은 상당히 다르게 분포합니다. 요거 자연계인데 약간 튀는 폭이 좀 커서 그런데 대략 보면 5등급대 정도까지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뭐냐면 인문계열인데 얘가 계열적합형이거든요. 3등급대 정도 70% 컷이 나오나요? 예, 요런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이게 특기자 전형이에요. 이 특기자 전형의 내신 구간대하고 얘네 내신 구간대하고 큰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죠. 이 계열적합형은. 자, 왜 그러냐면 학교가 굉장히 좀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돼서 내신을 크게 잘 따지 못하는 학생들도 학업 역량이 굉장히 우수할 수가 있고요. 계열적합형에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런 학생들이 붙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기자 전형도 수능하고 관계없이 특기 역량으로 뽑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고요.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계열적합형의 70% 커트라인인데 얘가 그 자연계열 특기자 전형의 커트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내신 그 구간이라든가 70% 커트라인이 끊기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얘네는 아까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업 우수형에 뽑히는 학생들하고 가까운 게 아니라 이 특기자 전형 쪽에 뽑히는 학생들하고 좀 유사한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일반계 고등학교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일반고가 38% 지원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합격한 학생들 중에 17%밖에 안 돼요. 상당히 불리하다라는 거예요. 평가하는 잣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아까 그 계열적합형에서 평가하는 부분들이 학업 우수형에서 평가하는 부분들하고 가중치가 달랐잖아요. 이런 것들이 입시 결과로 나올 때 이렇게 드러납니다. 근데 과거 영재고가 지원하는 거에 비해서 거의 굉장히 압도적이죠. 네, 이게 이제 재수생하고 이제 재수 그 현역인데 현역들이 좀 압도적으로 많이 붙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강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서강대는 그 전형을 간소화한다 그랬는데 얘는 더 간소화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작년이랑. 학생부 종합전형 원래 서류평가 100으로 했었고요. 예, 수시 이렇게 3개로 뽑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학종 하나를 줄이긴 했는데 교과 하나가 없던 게 생겼으니까 결국은 개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뭐 더 간소화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제출 서류 간소화했다라고 하는데 자기소개서 폐지했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게 어떤 영향을 가져오냐면, 자기소개서가 없으면 서류만으로 자기 역량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학생들이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양대에 합격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과 유사한 학생들이 서강대에도 이제 합격할 확률이 높게 되고요. 자, 이게 자소서 폐지를 아까 연세대학교 그 교과 전형이라든가 고려대학교도 자소서 폐지했어요, 올해. 그래서 고려대라든가 요 서강대라든가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할 때는 자소서를 안 써도 되기 때문에 학생부의 완성도가 높은 학생들은 지원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경험상 그렇게 되어 있는 학생부에 모든 게 다 설명되어 있는 학생들이 그 정도로 다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좀 학생들에게 부담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 학교들로만 지원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폐지하는 거는 일단 좀 선제적인 조치예요. 이게 그 자소서는 어차피 이제 폐지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좀 몇 년 먼저 폐지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 교과 90이고 비교과 10인데요. 이렇게 나오는 이 비교과가 뭐 평가하겠다라는 건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서류평가 뭐 보는지 봐야 되고, 여기도 또 있죠. 여기서는 내신을 어떻게 반영하고 논술이, 비교과는 어떻게 평가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수능 최저 기준은 뭐 그냥 평범하게 돼 있는데 직업 탐구 받아준다라는 게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자연계와 인문계열의 구분이 원래부터 없던 학교예요. 그래서 지금 뭐 올해도 그냥 없습니다. 저기 보니까 지금 이게 고교장 추천 교과 전형인데 비교과 10이 출결 5% 봉사 5%면 얘는 그냥 다 만점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만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저 교과 90이 교과 100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수능 최저가 여기 있고, 그리고 자, 반영 과목이 전문 교과인데 여기서 사회하고 과학까지 이거 말고 나머지 과목은 반영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다른 학교들은 기타 교과도 반영하고 있었죠. 교과 반영 방법 보니까 석차 등급이 9등급 있으면 이렇게 하겠다. 이거 그냥 우리가 익숙한 방법대로 계산을 해서 이제 100점 만점으로 해야 되니까 9등급 만점에서 빼가지고 총점을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절대 등급 높으면 높은 점수가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비율 계산, 뭐 성취도 비율 해가지고 계산하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서강대에서 요걸 예를 들었어요. 이게 과목 A에서 성취도가 A가 나오고 B에서 B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둘 다 성취도 A가 20%짜리인데 여기서 B를 받게 되면 90점 나오는 게, A에서 90점 나오는 게 B에서는 62.5점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중평가해서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경우에 78.21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자, 서강대는 이런데 아까 그 고려대식으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과목 A는 1.2등급이 나올 거고요. 과목 B는 3.5등급 정도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그 학교들의 그 유불리들이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될 거고, 그 서강대 요강 보면 헷갈리게 이런 게 나옵니다. 서강대학교 핵심 가치는 우리가 관심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서강대를 다닌 학생이 졸업할 때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거예요. 서류평가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학업 역량하고 지정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성하고 성장 가능성 비슷하죠. 성장 가능성이나 발전 가능성이나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갖고 평가를 할 건데, 이렇게 또 세부 내용들이 쭉 다 있습니다. 각각의 그 평가 항목마다 세부 항목이 4가지로 분류가 돼 갖고 이런 게 우수한 학생 뽑을 거야 이런 얘기인데, 위에 있는 것들만 읽어보시면 다른 학교에서 얘기했던 거랑 겹칩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 우수하게 평가받은 학생은
똑같이 우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논술은 교과 어떻게 평가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봤더니, 여기 1.2등급에서 뭐 1.25 이하 100점이고 쭉 해서 떨어졌는데, 지금 볼까요? 0.1씩 떨어졌죠. 100점 만점에. 0.1씩 떨어져서 3.5등급이 초과한 학생이 99점이고요. 1.00이 100점인 거죠. 그러니까 1점 떨어지는 게 3.5등급 정도가 되는 거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 98.9 계속 0.1씩 떨어져요. 그래서 한 5등급 정도가 돼도 98점 이상이 나오고, 여기 한 6등급 초과를 하더라도 지금 98점, 2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교과가 그 합불에 영향을 미치는 건 거의, 없겠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강대는 그 성균관대에 비해서 비슷한 라인에 있는 성균관대에 비해서 논술 시험의 난이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변별력이 더 크게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는 다 만점일 거고 얘는 별로 차이도 안 나니까 6등급까지가 만점자하고, 근데 논술 지원하는 학생이 여기 있는 학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변별력은 더 작다라는 거죠. 자, 성균관대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과 전형인데 추천 인원 제한이 없어요. 성균관대는 올해 진짜 좀 조심히 보셔야 될 게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왜 그러냐면 추천 인원 제한이 일단 없어요. 추천은 받아와야 되는데, 그러면 학교에서, 나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저 여기 쓸래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학교에서 그냥 애지간하면 주겠죠.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무리 없어요. 정량평가에서 80, 정성평가에서 20% 반영하겠대요. 이거는 고려대학교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그 정량평가에서 유리한 학생들, 정성평가 유리한 학생들이 같은 내신 좋은 학생들 중에서 좀 많이 유리합니다. 근데 수능 최저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건 뭐 특이한 게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상이 없는데, 정량평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서 봤더니 반영 교과가 진로 선택 과목 전문 교과 과목을 정량평가에는 미반영하시겠대요. 반영을 안 하고요. 과목 등급이 있는 것만 학년별 반영 비율 없이 하는데, 1에서 2 떨어질 때 98, 여기 95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교과 전형이니까 이 밑에는 아마 지원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과목별 석차 등급 점수에다가 80%니까 0.8 곱할 건데, 내가 여기 지원했는데 2등급이에요. 2등급이면 98점이니까 어떻게 되죠? 0.8 곱하면 만점자 대비 1.6점 떨어졌나요? 자, 그러면 이게 학생부 정량평가는 1등급과 2등급의 변별력이 1.6점 정도예요. 근데 정성평가는 어떻게 되냐면 학업 수월성하고 학업 충실성이라는 걸 평가를 하겠대요. 근데 이거를 뭘 보고 평가하냐? 성적 및 세특을 보는데, 전문교과의 진로선택 과목 전문교과 과목의 내용을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그 소위 말해서 학군 지역이라든가 그 학구열이 좀 높은 지역, 그리고 이제 뭐 전사고라든가 자사고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평가를 하면. 근데 베이스 점수가 없죠. 여기서 몇 점 차이가 날지 몰라요. 1등급하고 2등급 차이가 1.6점밖에 안 되는데 얘는 베이스라인 점수가 없는 거예요. 10점, 10점이면. 그러니까 여기서 2점 차이가 나면 역전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내신만 좋으면 붙을 수 있는 추천 전형이 맞느냐 라고 좀 의심을 하고 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하실 때는 다른 교과들, 기본적인 교과들의 학업 역량 같은 거, 이런 것들보다 이 진로교과, 전문교과 이런 부분들. 근데 일반고 학생들, 어떤 학생들 보면 진짜 이 진로 과목하고 전문교과가 형식적으로 이수했거나 과학2를 했는데 실제로 수업 시간에는 과학2 안 하고 EBS 문제 푸는 학교 있어요. 100% 떨어지는 거예요. 점수 줄 게 없으니까. 여기서 점수 하나도 못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요것들은 그냥 성균관대식으로 재배열했는데, 요거 항목들 읽어보면 뭐 몇 개 읽어볼까요? 교내 활동에서 다양하게, 경험의 다양성 뭐 이렇게 평가했었죠. 고려대학교에서. 관심 분야에 대해서 확정된 경험, 뭐 다 거의 다 비슷해요. 다 똑같은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정성평가 20%를 반영하게 되면 정량평가가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이에요. 논술 전형은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나오냐, 이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 기하 포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미적분망을 열심히 공부했고 기하 공부를 별로 안 했다, 이렇게 되면 논술시험 가서 기하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학교들은. 그래도 이제 성균관대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약간 부담이 덜한 건 뭐냐면 투가 없어요. 과학 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세 과목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는 신청할 때 이거 선택 과목 선택해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당일날 문제집 받은 다음에 이렇게 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가 이렇게 좀 걸려 있는데, 인문, 자연, 일반학과들은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근데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 요거는 성균관대에서 문과 탑 3개 학교예요. 3개 전공인데, 얘네는 이제 2합 4인데 2합 3 이렇게 걸려 있고, 요거는 이제 자연 계열의 가장 상위 3개 학과입니다. 그래서 얘는 국어는 안 들어가요. 국어를 아무리 잘 봐도 안 들어가고, 수학하고 자연계 수학하고 과학 합이 2합 3 요거를 맞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보다 이제 수능 최저가 좀 높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상향으로 논술을 지원을 하더라도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되면 수능 최저 맞출 확률은 높죠. 근데 수능 최저 맞출 확률이 나만 높은 게 아니니까 다른 학생도 높은 거니까 실질적인 경쟁률은 여기가 더 높을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여기 지원하는 학생하고 여기 지원하는 학생하고 그 논술 평균 점수 같은 거 보면 여기 지원하는 학생들의 논술 평균 점수가 높습니다. 더 높은데, 근데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려대학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수능이 어렵게 출제가 됐다라고 하면 이런 데에서 변수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남아있는 학교가 한양대, 뭐 이화여대 이런 학교들인데요. 지금 뭐 저희는 충분히 봤어요. 이 위에 학교들을 통해서 서류평가가 보고, 면접평가가 보고, 어떤 전형을 볼 때 유불리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전형을 보고, 그게 입결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학교들은 그냥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주요 사항들만 보면 한양대는 학생부 교과 그냥 교과 100으로 뽑아요. 내신 평균 등급이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없는 게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내신 등급 자체가 한 1점대 중반 정도 이내 못 들어오면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추천이 지금 추천형으로 되면서 여기가 11%가 되는데, 학교별로 11%, 학교별로 11%의 학생이 내신 1.5 등급대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아무 의미 없는 추천입니다. 작년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입결도 작년하고 별로 안 바뀔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종합평가가 100%고요. 자기소개서 원래 없었던 학교예요. 계속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합격했던 학생들하고 유사한 그룹. 학생부를 아주 관리를 잘하고 이제 이런 학생들이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면접도 없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도 이제 300명도 안 되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죠. 연세대가 300명 살짝 넘고 이렇게 돼 있고, 근데 특이한 거는 이게 있어요. 학생부 종합평가가 20% 들어간대요, 논술에. 그리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뭔지를 봐야 돼요. 아까 성균관대 교과 전형에서 한번 보셨죠. 정량평가가 들어가면 어떻게 그 평가가 뒤집어지는지 한번 보셨으니까, 전형에서 저런 거 보시면 일단 좀 그 빨간불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지역균형 발전, 이게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인데, 이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교과 전형. 교차 지원이 허용이 돼요. 작년까지는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교차 지원이 허용이 되면, 또 이제 내신을 따기 유리한 학생들과 불리한 학생들, 뭐 이렇게 좀 많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 중에 여학생들이 자연계열에서 내신 따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학과들이라든가 그 입결 변동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논술 전형 면접 감소한 거 말씀드렸고, 특기자 전형 다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학부로 있었는데 나눠서 뽑겠다 이렇게 된 거고요. 원래 이거 2개 트랙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도 이제 심리대학과 이렇게 2개에서 합쳐졌는데, 한양대는 이게 좀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뭔가 지원하려고 그러면 정말 좋아 보이는 학과인데 다 조그만 학과들밖에 없어서 지원하기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 스포츠 산업학과랑 체육학과 요거 2개 합쳐가지고
스포츠 매니지먼트, 이거가 매니지먼트는 경영 생각하시면 돼요. 스포츠 경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그 스포츠 과학과 이렇게 해서 두 개로 개편이 됐습니다. 좀 잘 하신 것 같아요, 저건. 그리고 이제 요거 학생부 교과 이제 지원 자격인데, 이제 뭐 대부분 이 자연일 경우 자연계열 지원할 때 미적분이나 기와 한 과목 이상 이수를 해라. 그러니까 인문계열 학생이 그냥 내신만 좋다고 자연계열로 교차 지원 아까 열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막기 위해서 인문계열 학생인데 인문계 위주의 수업을 들었는데 나 자연계로 가야겠어 중간에. 그래서 이런 거를 열심히 공부했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교차 지원 된다. 얘도 이제 2과목 하나 이상은 들어야 된다. 자연계 지원하려면. 그 자연계 학생들이 2과목 하나도 안 듣는 학생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요 재적 인원의 몇 프로라고 할 때 기준은 거의 모든 학교가 그래요. 그 고등학교에서 공시자료라고 해서 4월 달에 학교 알림에다가 우리 학교 몇 학년에 몇 명이에요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게 있어요. 그 자료에 나와 있는 정원 기준으로 재적 인원 1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양대의 경우에는 이거 의미 없는 수치예요. 자, 그리고 지원 제한 불가가 이제 일반고 아닌 데들 이렇게 있고요. 계열별로 뭐 문과 다 지원해도 되고 이과 다 지원해도 되고 상관없다라는 뜻이고, 어떻게 하나 한번 봅시다. 그 자연계, 인문계, 상경계, 그러니까 예체능계 빼고 위에 거 보니까 국영수과사 그리고 한국사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한국사 참 이거 사회 과목이 아닙니다. 2015 교육과정에서는 공통교과예요. 공통기초교과예요. 그래서 한국사가 사회 과목이 아닌데, 그러니까 원래 사회면 이렇게 써놔도 한국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사가 따로 내신에 반영되면 이렇게 써놓습니다. 진로 선택 상위 3개만 보겠다. 그러니까 A가 3개 나왔다 그러면 A 3개만 딱 들어가고 나머지는 B 나와도 괜찮아 뭐 이런 겁니다. 반영학기가 3학년 1학기까지다 이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재수생인 경우에도 2학기는 안 볼 거야 이런 뜻이에요. 등급 환산 점수 산출할 교과 전형에 지원 자격에 뭐가 있냐면 재수생까지 됩니다. 21년도 2월 졸업생까지 지원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양대 11%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학교에 반드시 카드가 남아 있어요. 재수생을 위한 카드가 남아 있어서.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내가 내신 등급이 이 정도 갖고 있다라고 그러면 물어보시기 바래요. 학교에. 삼수생은 안 됩니다. 재수까지만 돼요. 그리고 등급 성취도 이수단이 요거만 쓰겠다라고 했고 반영 비율은 없다라고 했죠. 자, 성적 산출을 하는데 지금 보면 이거 가중치가 되게 커요. 떨어지는 게 1에서 2 떨어질 때 4점 빠졌는데 3등급으로 떨어질 때는 7점이 빠지네요. 거의 2배 가까이 빠지니까 2등급 안쪽에 좀 이렇게 뭐 물론 이제 1.5등급 정도 갖고 있는 학생이 3등급 잘 안 받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취도만 되어 있는 거 상위 3과목인데 의미 없습니다. A가 100이고 B가 99고 C가 98이에요. 이거 3과목 반영해봤자 얼마 차이도 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요런 것들의 이제 그 이수 단위가 얘네보다 더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이 나는 건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이거는 뭐 그냥 요런 대략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자기주도 소통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어쨌건 한양대는 입학사정관 수가 우리나라 대학 중에 제일 많습니다. 90 몇 분인가? 입학사정관이 그 정도가 계세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학생부만 분석을 하고 면접도 안 하시잖아요. 이것만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횡단평가가 굉장히 상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학생부에 뭐라도 좀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는 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진짜 말로만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다 평가해서 우열을 가려냅니다. 그리고 수시 논술 전형이 요게 이제 학생부 종합평가 20이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돼 있나 봤더니 출결 괜찮죠. 수상 경력 어차피 한 학기에 하나씩밖에 못 내요. 별 차이 안 나죠. 봉사 쓰지도 못해요. 3학년까지 40시간 이상이면 그냥 프리패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요거 선생님이 왜 담임 선생님이 좋은 말 써주시는 거잖아요. 요거고, 근데 이걸 참고해서 학교 생활 성실도를 평가를 하겠대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저는 거의 안 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한양대 그냥 논술 잘 보면 되는구나. 종합평가라고 써놨지만
아까 그 성균관대랑 지금 케이스가 다르죠, 많이. 자, 그 논술이 출제되는 게 상경계열이 수리 논술 출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근데 의예과가 인문 논술이 나와요. 자연계 학생들 중에 글 쓰는 거가 아주 상위권 학생들도 글 쓰는 거 안 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인문 논술 내가 얼마나 대처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출제 범위 변경됐습니다. 작년에 기하가 없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작년에는 수능에 기하가 출제되지 않았어요. 기하가 범위가 없었죠. 그러니까 기하가 출제가 되지도 않아서 3학년 내내 기하를 놓고 산 학생들 보고 와서 기하 논술 문제 풀라는 게 말이 안 됐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다만 선택 과목일 뿐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학에서 해결을 할지 저도 지금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6, 7월 정도 돼야 우리 학교 논술 이런 식으로 출제할 거야 뭐 이런 게 변경이 돼서 나오기도 하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7월 달에 공지하겠다 아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양대가 지금 여기 출제 범위 나오죠. 화작하고 언어 매체가 다 출제 범위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다 빠지면 얘만 가지고 그냥 출제가 될 텐데 다 출제 범위죠. 근데 둘 중에 하나밖에 공부 안 했을 거잖아요. 그런 게 좀 애매하죠. 이게 이제 국어라서 그런데 또 얘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문제가, 그러니까 논술 문제 특성상 문제수가, 문항수가 많아봤자 두 개 내지 세 개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거를 한 문제씩 이렇게 낼 수 있는 형식의 문제들이 아니니까 어떤 해법을 찾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의대 인문 논술 있다 말씀드렸고요. 이화여대 좀 빠르게 넘어갑니다. 약대를 뽑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전공 신설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선발 인원을 확대했다. 30명 확대했는데 이거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논술 선발 인원 축소가 됐는데 많이 축소됐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같은 적이면 좀 정원상으로 되게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조금 지원을 피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영학기가 3학년 1학기니까 얘도 3학년 2학기는 재수생도 적용 안 할 거고, 한국사 들어가는 국영수 과사, 그러니까 주요 과목 아닌 거는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과목하고 비주요 과목이 편차가 크게 나는 학생들은 이런 학교들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수단위 반영 방법은 등급 점수로 90, 진로 성취도 점수로 10인데 수능 최저는 없고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나 봤더니 이게 그 1등급이 10인데 0.4, 그러니까 4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점 만점이면 4점. 그리고 4점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4등급부터는 조금 이제 커졌죠. 그게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 근데 이 아래는 의미가 없으니까 결국은 4점씩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논술은 좀 더 작게 떨어집니다. 2점, 4점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성취도 점수도 이제 10점, 8점, 8점, 5점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이제 A냐 B냐가 1.2점이면 아까 그 대학들, 서강대나 고려대나 이런 대학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편차가 존재합니다. B가 있으면 좀 불리하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근데 이렇게 차이는 나지만 결국 이게 10%밖에 반영이 안 되니까 진로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거는 아닙니다. 일단 내신 환산을 해보고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근데 미래인재 전형은 원래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생각을 할 때 수능 최저는 다른 전형들도 마찬가지지만 합격률을 높일 때 내가 맞출 수 있는 수능 최저는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해요. 입학 결과가 더 낮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영역 요구하는 게 3개 영역, 4개 영역 뭐 이런 식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탐구는 이제 하나씩이고 자연계는 과학이고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술 점수가
이제 요게 최고점이 300이고 최저점이 0점이니까 교과 점수가 되게 크게 작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 9.4, 8.8, 8.2 이렇게 왔는데, 이제 여기는 이 안에 지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 사실 그리고 이제 여기 9등급 점수만 0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실질 반영 비율이 이게 300점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굉장히 작습니다. 논술로 거의 판가름이 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7월 이후에 그 공지를 할래요 라고 했는데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놨잖아요. 이게 대략 뭘까요? 인문2가 아마 상경계열이거나 사회계열 이렇게 해서 수리논술 문제, 인문계열 문제랑 겹쳐서 같이 내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험 시간은 뭐 대부분 90분, 100분, 120분 뭐 요 정도 내외로 논술 전형 시행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 기준이 되어 있고, 요거가 좀 특이합니다. 이게 국어를 인문계열이 수능 최저 맞출 때 국어를 사용해서 맞춰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응시 안 하면 안 돼요. 네, 국어 반드시 응시해야 되고, 수학도 자연계열도 수학이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응시는 해야 됩니다. 최저 기준하고 상관없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공통문항이 바뀌었어요. 작년에 이제 3문제에서 2문제로 바뀌었고요. 작년에 1번이 그 학업에 관련된 경험, 그래서 천자 쓰는 거고, 2번이 의미 있는 활동 써라 그랬고 1500자를 썼었거든요. 그 1, 2번이 합쳐져서 1번이 된 겁니다. 근데 글자 수가 띄어쓰기 포함 1500자니까 2500자에서 지금 1500자가 된 건데, 문제는 지금 써야 되는 게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학습 경험,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2500자에 설명할 수 있었던 걸 1500자 안에 효율적으로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학생부의 지금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정리하실 때도 얘 조금 하고 쟤 조금 하고 그렇게 하면 자기소개서 쓸 때 뭘 설명을 할지, 설명이 부실해지든지 아니면 설명 못하는 활동, 투자를 많이 했는데 자기소개서로 설명 못하는 활동들이 생길지 그렇게 된다는 거니까, 지금부터 이제 좀 요런 자소서 형태가 바뀐 거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작년보다 훨씬 더 컴팩트하게 해야 된다. 그게 올해 좀 바뀐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작년에 3번이었던 문제입니다. 인성에 관해서 쓰는 건데,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배운 점을 써라 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뭐 무슨 그 남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읽고 뭐 감동을 받았다라든가 뭐 이런 거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노력한 경험은 이거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접 경험 쓰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들이 없다면 나는 어떤 경험들을, 아직 남았잖아요. 자소서 제출할 때까지 어떤 경험들을 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1000자였습니다. 근데 800자로 줄었죠.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인성적인 부분들,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뭐 의사소통이라든가 뭐 갈등 조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리더십 발휘라든가 나눔과 배려 등등 많은데, 그 중에 다양한 것들을 이제 1000자 안에는 넣을 수 있는데 800자 정도 되면 벌써 이거를 쪼개면 400자밖에 안 돼서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자소서 쓰는 그 전략들을 약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게 모든 대학에서 쓰는 공통 문항이에요. 1, 2번은 다 모든 대학에서 쓰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서울대는 대학별 문항을 좀 간소화 시켰습니다. 발을 맞춰서. 책에 대해서 쓰라는 거잖아요. 책 2권을 선정하고 이유를 기술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 책 3권이었어요. 책 3권에 대해서 쓰는 거고, 여기가 그 800자고 여기가 오탑니다. 도서별로 400자예요. 400자 2개니까 800자잖아요. 요렇게 써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하나는 300자 쓰고 하나는 500자 쓸래요?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입력하는 양식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약이나 감상 이렇게 쓰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 독후 보고서가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책 안에 있는 내용을 쓰지 말고 읽게 된 계기, 책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내 얘기잖아요. 이런 거 쓰세요 라는 거고. 자, 연세대는 뭐 지원 동기,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 가장 평범한 4번입니다. 자, 고려대는 자소서 폐지했어요. 근데 사이버 국방과 지원자는 고려대학교에 내는 게 아니라 국방부에다가 이거 내셔야 돼요. 분양식이 있어요, 따로. 그리고 성균관대는
또 이제 평범합니다. 지원 동기 쓰라는 거예요. 지원 동기 쓰라는 거고 800자 이렇게 됐고요. 이화여대는 자소서를 안 쓰는 건 아니에요. 폐지는 아닌데 그 대학별 문항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거 두 개만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뭐를 써야 되냐면 이거를 쓰면서 내가 왜 이 학과에 지원한다라는 지원 동기가 조금 설명이 되면 좋겠죠. 따로 없으니까 대학별 문항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그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그 제출하는 자소서인데 다른 거는 뭐 그냥 평범해요. 그리고 이제 되게 짧게 써야 됩니다. 이거 한 장 안에 끝나야 돼요. 한 장 이내에 써야 되고, 가정 성장환경 어렵지 않죠. 성장과정 이거 그냥 있는 대로 쓰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울 거예요. 성격, 국가관, 안보관, 좌우명, 인생관, 가치관. 이걸 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학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사이버 국방학과면 그냥 컴퓨터 좋았던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제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이 다음 단계는 더 어려워요. 지원 동기와 비전과 포부. 아, 도대체 사이버 국방학과를 나와서 나는 뭘 해야 되지? 뭐 이렇게 되죠. 이게 안 되면. 그래서 그거 해결하시면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자,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이어서 이제 뭐 중앙대라든가 경희대, 한국외대, 시립대 이런 대학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